자, 이번 강좌에서는 컴파일 시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make utilit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우리가 유닉스 시스템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VI 편집기로 소스를 편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편집된 소스를 기반으로 컴파일을 통해서 실행 파일을 만든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법에 있어서 VI 편집기에 도움을 줬던 유틸리티는 C 태그라는 게 있었고요. 우리가 앞선 강좌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파일 시에 도움을 주는 make utilit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ke utility는 사용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이제 utility니까 어떤 편리성을 주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편리성을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컴파일 명령어를 쉽게 처리해 준다. 자, 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스 모듈의 일부가 수정이 됐을 때도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시켜 준다. 자, 이런 측면으로 두 가지 측면인데, 아직 어떤 내용인지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 이 두 가지 측면의 어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 측면은 일반적인 하나의 점씨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실행화 이런 측면보다는 실제 뭔가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했다. 유닉스 환경에서 개발을 한다. C 언어로 코딩을 했다. 자, 이런 측면일 때 좀 더 좀 큰 넓은 범위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 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의 프로젝트라면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각각 기능별로 자기의 영역을 나눠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은 많은 양의 소스 파일로 이루어지겠죠. .c나 .h가 한두 개가 아니라 우리 좀 더 많은 양의 어떤 개수를 갖는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컴파일이 되고 실행 파일이 되고 이런 측면이 될 건데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의 어떤 프로젝트 속에서 볼 때 컴파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make utility는 컴파일 명령을 우리에게 쉽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일부의 소스가 변경이 돼서 이 프로젝트가 6개월이라든가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기간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컴파일의 횟수는 셀 수가 없겠죠. 프로그램의 소스도 계속 개량이 되고 편집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컴파일 명령을 쉘상에서 입력하는 거, 이거 자체도 어떤 하나의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쉽게 처리해 준다, 도움을 준다, 이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 많은 양의 소스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만이 수정이 됐을 때 그 수정된 프로그램이 다시 컴파일이 돼서 실행 파일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유지시켜 준다. 자, 이런 측면으로 보면 여러분들 조금 더 아까보다는 더 좀 make utility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이 make utility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C 태그 utility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두 가지의 어떤 과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make라는 명령어를 쉘상에서 실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make라는 utility가 자기가 알아서 어떤 파일이 있는지 뭘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전혀 우리가 주지 않은 상태에서 컴파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들은 이 make라는 utility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뭔가 타겟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되겠죠. 자, 그런 정보를 주는 작업, 만드는 작업이 또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실제 make라는 utility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쉘에서 그냥 4바이트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make라는 키워드를 그냥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make utility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make를 실행하는 거, 이게 첫 번째의 사용하는 과정 속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make라는 utility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뭘 만들어줘야 되느냐? make가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뭔가 어떤 파일을 참조해서 어떤 타겟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자, 이런 거를 알게 해주는 정보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보 파일을 만드는 것이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보 파일의 이름을 make가 참조하는 그 정보 파일의 이름을 make 파일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make utility를 배운다는 측면은 make라는 명령을 쉘에서 사용하는 이 측면보다는 이건 그냥 4바이트만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make utility를 잘 쓰고 make utility를 배운다는 측면은 이 make 파일을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 이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의 강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도 그 측면으로 make 파일을 만드는 방법 측면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make 파일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make 파일의 구조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make 파일의 구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타겟과 dependency list와 그리고 command lis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make 파일인데요. make 파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ake라는 유틸리티가 컴파일 수행 규칙을 참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어떤 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참조 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름이 앞에가 대문자인 m인 make 파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파일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타겟, 디펜던시 리스트, 커맨드 리스트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타겟은 우리가 make를 통해서 만들려는 생성할 결과 파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디펜던시 리스트는 이 타겟을 만드는데 관련이 있는, 연관이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c가 될 수도 있고요. 헤더 파일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커맨드 리스트는 이 타겟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명령어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GCC든 CC든 그런 컴파일러를 이용하는 명령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구조를 보면은 타겟이 나오고요. 콜론이 나오고 디펜던시 리스트가 나열이 되고요. 그리고 커맨드 리스트가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주의할 거는 여기 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커맨드 리스트 부분은 탭으로 들여쓰기가 한번 된 후에 커맨드 리스트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make 파일은 make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가장 틀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탭이라는 부분을 실제 탭으로 밀고 들어가지 않고 스페이스를 쳐서 들여쓰기가 되는 경우에 눈으로는 어떤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탭에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여쓰기를 스페이스를 통해서 들어갔다면 이제 make는 에러를 뱉어나게 됩니다. 자, 그 원인을 찾느라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미리 알고 들어가면서 이러한 오버헤드를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make 파일의 구조, 타겟, 디펜던시 리스트, 커맨드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샘플을 보기로 하죠. 자, 지금 모아로 make 파일을 출력을 한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터미널을 통해서 한번 보고 같이 연기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LS를 해봤고요. 미리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저는 VI 편집기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make 파일이 있고요. main.c, server1.c, server2.c, 그리고 io.h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4개의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행 파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실행 파일을 여기서 GCC를 해가지고 -5로 make test main.c sub1.c sub2.c 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대로 자, 이렇게 컴파일을 수행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이러지 말자는 거죠. 간단해 보이지만 왜 이러지 말아야 되느냐? 좀 더 복잡하고 큰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입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make라는 유틸리티를 사용을 하자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보아로
잘못했네요. make 파일을 살펴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은 내용이죠. 자, make 파일에 지금 우리가 그 예제로 사용하는 파일들에 대한 컴파일 규칙이 여기에 있는 make의 구조대로 지금 기록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이 make의 규칙 중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부분은 make utility는 make 파일에 기술된 여러 개의 타겟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타겟만을 만듭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타겟만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make test라는 이 부분이 타겟이 되겠죠. 자, 먼저 다시 이 얘기부터 할까요? 이 구조에 맞춰서 한번 보시죠. make test는 타겟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ain.5, serve1.5, serve2.5는 이 타겟의 디펜던시 리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명령어는 커맨드 리스트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구조가 있고요. 다시 타겟이 또 나오네요. main.5가 있고요. 이 main.5에 대한 디펜던시 리스트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커맨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탭을 통해서 들여쓰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serve1.5라는 타겟이 있고요. serve2.5라는 타겟이 있습니다. 각각의 디펜던시가 있고요.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make 파일을 보면 타겟이 지금 4개가 있는 거죠. 4개가 있지만 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make라는 놈은 make 파일 안에 있는 타겟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이 make 테스트가 되겠죠. 이 make 테스트라는 첫 번째 만나는 이 타겟만을 생성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실행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터미널로 들어가 볼까요? 좀 청소를 해보고요. LS를 해봤습니다. 지금 make 테스트 기존에 만들어진 실행 파일을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원천 소스만이 지금 존재합니다. io.h, main.c, server1.c, server2.c. 자, 그러면 우리가 make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 make utility가 여기에 있는 make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make test라는 타겟을 만들려고 할 텐데요. 자, 엔터를 쳐볼까요? 자, 지금 커맨드들이 실행이 된 것이 보여지는데요.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온 거 gcc-c로 main.c에 대해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있네요. 자, 여기에 있는 커맨드 리스트가 먼저 실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server1.c에 대한 오브젝트 파일 만드는 게 실행이 됐고요. server2.c에 대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게 실행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제일 첫 번째 타겟에 대한 커맨드 리스트가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make test라는 타겟이 만들어진 거고요. LS를 해보면 자, 요 컴파일 단계에서 요 커맨드 리스트가 실행이 되면서 main.5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여기에 있죠. LS의 결과에. 그 다음에 server1.5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server2.5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ake test라는 make 파일 안에 처음 나오는 타겟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없네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전에 우리가 최초에 실행했던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make 파일은 첫 번째 나오는 타겟만을 실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타겟들이 각각에 해당되는 커맨드 리스트를 통해서 실행이 됐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원래 make의 규칙과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얘만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왜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의 타겟들도 만들어지게 됐느냐? 자, 그 부분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샘플로 보고 있는 이 make 파일의 구조를 보면 각각의 구조가 타겟이 있고요. 디펜던트 리스트, 커맨드 리스트,
각각마다의 타겟, 디펜던시 리스트, 커맨드 리스트 이런 측면으로 4개의 타겟과 각각의 디펜던시 리스트와 커맨드 리스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메이크는 이것만을 실행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타겟만을.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순차적으로 메인.5, 서브 1.5, 서브 2.5 그 다음에 이 타겟이 만들어지게 됐느냐? 자, 그 부분은 자, 이 첫 번째 메이크가 실행하려는 이 타겟을 봤을 때 이 타겟의 디펜던시 리스트를 보게 되죠. 디펜던시 리스트를 보고 이들이 파일 시스템에 존재한다면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main.5가 해당되는 디렉토리에 메이크를 실행한 디렉토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메이크 유틸리티는 다음에 나오는 타겟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타겟이라는 건 이 이후에 있는 3개가 되겠죠. 지금 main.5가 나왔는데 메이크 테스트라는 타겟의 디펜던시가 있는 이 파일들을 봤는데 이 파일 중에 main.5를 봤습니다. main.5를 살펴봤더니 파일 시스템에 main.5가 존재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main.5라는 디펜던시 리스트에 있는 하나의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음에 타겟에서 찾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main.5가 있죠. 자, 그럼으로써 이 make는 여기에 두 번째 나오는 이 main.5라는 타겟을 만들려고 이러한 디펜던시를 기반으로 해서 명령어를 실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main.5가 만들어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erve1.5라는 디펜던시 리스트에 있는 파일 중에 하나를 파일 시스템에서 찾았는데 존재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serve1.5라는 이 이름을 타겟에서 찾는다는 거죠. 다음에 타겟에서 여기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serve2.5도 마찬가지로 현재 얘를 살펴보는 시점에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타겟에서 이 serve2.5라는 이름을 찾게 되는 거고요. 존재한다면 이렇게 이 디펜던시를 이용해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serve 3.5가 있었다. 여기 make 테스트에 디펜던시 중에 존재했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만들려고 이후에 타겟에 있는지 찾으러 갔는데 없었다.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이런 측면은.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서 사실적으로 make는 첫 번째 타겟만을 실행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링크와 같은 측면으로 계속 연속적인 측면으로 파급 효과를 줘서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타겟에 나오는 커맨드 리스트를 실행을 하게 하는 거죠. 이들의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여기 이 첫 번째의 커맨드 리스트에서 필요로 하는 main.5나 serve1.5나 serve2.5는 이 명령어가 실행되는 시점에는 모두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make utility의 어떤 사용 목적, 그 다음에 make 파일의 구조,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에서 이제부터는 이 make 파일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이거보다도 좀 더 효율성을 갖는 make 파일이 되도록 몇 가지의 기능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원초적으로 만들었던 이 make 파일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ake의 기능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make의 설명에서 목적을 설명을 드릴 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make의 장점, 첫 번째, 컴파일 명령어 처리를 쉽게 해준다. 두 번째, 소스 모듈의 일부가 수정이 되어도 일관성을 유지시켜준다. 자, 이런 두 가지의 장점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컴파일 명령어 처리를 쉽게 해준다. 자, 이 부분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make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컴파일을 할 때 make를 실행하기 전에 make 파일을 먼저 선행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 make 파일을 제대로만 잘 만들어 놨다면 어느 시점에 우리는 쉘에서 make라는 명령만 입력하면 make가 알아서 우리가 작성된 make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 기술이 되어 있는 대로 타겟을 만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메이크 파일 만들 때만 집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크게 신경을 쓸 게 없겠죠. 그래서 컴파일 명령이 단순해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소스 모듈의 일부가 수정이 되어도 일관성을 유지시켜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어떤 특별한 뭔가를 보여드린 게 없죠. 자, 그 측면으로 이번 PT에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두 번째 PT에서는 종속성에 대한 이야기, 디펜던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메이크의 장점 중에 두 번째 어떤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 부분,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습과 함께 지금 여기 소개된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터미널을 띄우고요. 자, LS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메이크를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실습 파일들이 있고요. 자, 예제 파일들이 있고요. 자, 메이크 파일을 한번 다시 볼까요? 뭐하러? 자, 메이크. 우리 첫 번째의 그 메이크 파일의 내용이 아직 그대로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메이크를 실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크 파일에 기술이 되어 있는 대로 메이크는 이 첫 번째 타겟만을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타겟의 그 의존성의 파일들의 리스트 이들이 하드디스크에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파일 시스템에.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이 오브젝트는 아니죠. 어쨌든 요 디펜던시에 관련이 있는 이 파일들 각각의 이름이 이 이름을 타겟의 이름에서 찾는다 그랬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main.5, sub1.5, sub2.5는 타겟으로 있어야 되고요. 이 타겟을 만드는 커맨드 리스트와 디펜던시가 또 역시 나와야 되겠죠. 자, 이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메이크 파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한 형태대로 지금 main.5, sub1.5, sub2.5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첫 번째 타겟에 해당되는 커맨드 리스트가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선 설명에서 이미 설명이 된 거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려본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LS를 해보면 make는 만들어져 있는 make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의 오브젝트 파일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make test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타겟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까지가 앞선 설명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make를 또 했다고 보죠. 자, 그러면 뭔가 메시지가 나오죠. make test는 이미 갱신이 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make를 실행을 한 상태에서 그 후에 어떤 소스의 변화가 전혀 없죠.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make를 했습니다. 자, make라는 유틸리티는 아주 똑똑한 거죠. 다시 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뭔가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그 소스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인지 조금씩 좀 감이 잡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크와 종속 관계에 있는 메이크 테스트와 그 종속 관계에 있는 자, 위로 올려볼까요? 자, 메이크 테스트와 종속 관계에 있는 main.5, sub1.5, sub2.5 이 세 개의 오브젝트 파일이 될 텐데요. 이 오브젝트 파일들이 전혀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make test는 다시 새롭게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make는 각각의 파일들의 그 수정된 시간을 체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겠죠. make는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체크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전에 touch라는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touch는 터치로 어떤 파일을 해볼까요? sub1.c를 터치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서브1.c는 요 디렉터리에 존재하죠. 터치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라면 0바이트짜리의 파일을 만든다고 그랬고요. 존재하는 파일이라면 터치를 실행하는 현재 시간으로 파일의 수정 시간을 변경을 한다고 그랬죠. 자, 지금 우리가 터치를 통해서 서브1.c의 이름을 인자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서브1.c는 사실적으로 볼 때는 파일 시스템에 있는 어떤 그 정보상으로 볼 때는 이전보다는 현재 그 어떤 수정된 시간으로 현재 터치를 실행한 그 시점의 시간으로 수정 시간이 변경이 됐겠죠. 자, 일부러 어떤 그 디펜던시가 있는 파일을 변경을 시킨 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make test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make test가 만들어지는데 관여를 하는 serve1.c라는 파일을 수정이 된 것처럼 우리가 만든 거죠. 자, 이 상태에서 make를 한다면 일관성을 유지시켜준다면 serve1.c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serve1.object는 serve1.5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erve1.5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make test라는 그 첫 번째 타겟에 그 디펜던시가 있는 그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커맨드 리스트는 역시 또다시 한번 실행이 돼야 되겠죠. 자, 한번 보시죠. 엔터를 치면 말씀드린 대로 serve1.c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오브젝트가 다시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커맨드 리스트는 또다시 실행이 돼서 make test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겠죠. 사실적으로 내용이 변경된 건 아니고 우리가 터치를 통해서 그런 효과를 얻은 거죠. 자, 이번에는 다시 make를 해볼까요?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번에는 터치로 main.c를 변경을 해보죠. 그리고 make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main.5가 다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make test를 만드는 이 커맨드 리스트가 또 실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터치할 거냐면 헤더 I를 터치를 해볼까요? io.h를 터치를 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냐? 본문으로 미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 io.h와 디펜던시가 있는 모든 타겟들은 다 바뀌게 됩니다. 자, 이래서 디펜던시 리스트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느껴지게 될 텐데요. 자, 보시죠. 엔터를 치면 자, io.h가 파일의 수정 시간이 변경이 됐을 거고요. 자, 이제 make를 해보죠. 자, 그러면 main.5, serve1.5, serve2.5, 그 다음에 make test가 모두 다시 컴파일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리스트가 다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어째서 그런지 한번 보죠. 자, 앞에 있는 PT로 다시 가서요. 우리의 make 파일을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레이블,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거지만 같은 거죠. 우리 make 파일을 보면 요 밑부분은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니까 아직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검은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보시죠. 자, io.h를 우리가 수정을 했는데 어째서 모든 그 커맨드 리스트들이 다 수행이 되느냐? 자, main.5를 볼까요? io.main.5의 그 디펜던시는 보면 io.h가 같이 디펜던시의 그 파일로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serve1.5도 io.h가 디펜던시 리스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rve2.5에서도 io.h가 디펜던시로 존재하고 있고요. 자, 이 오브젝트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main.5나 serve1.5나 serve2.5는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기 io.h 때문에 바뀌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make test라는 이 부분, 이 타겟의 디펜던시는 다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 커맨드 리스트는 또다시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타겟들이 다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선 터미널에서 실행된 명령에서 이렇게 커맨드 리스트가 모두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종속성과 관련된 거는
이러한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종속성과 관련된, 의존성과 관련된 어떤 혜택을 누리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make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소스 모듈의 일부가 수정이 되어도 일관성을 유지시켜준다. 자, 이러한 부분의 혜택을 누리려면 이 디펜던시 리스트에 잘 해당되는, 연관이 되는 이런 어떤 하나의 소스가 변경이 됐었을 때 다시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돼야 되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파일들을 이 디펜던시 리스트에다가 잘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정의가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io.h가 이 디펜던시 리스트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io.h가 수정이 되어도 아까와 같은 그 커맨드 리스트들은 다시 수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make라는 놈은 뭐 아주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지정해준 대로 움직일 뿐이죠. 다만 얘가 어느 정도는 그 파일 시스템에 있는 시간을 체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는 이 디펜던시에 걸려 있는 이 파일들과 타겟의 파일과의 어떤 그 시간의 변화를 체크하는 능력은 있지만 이런 것들조차 없이 make가 스스로 뭔가를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죠. 우리가 기록해 둔 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래서 디펜던시 리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른 측면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 가지 설명을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이 종속성과 관련해서 이 PT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main.o는 main.c와 io.h에 대해서 디펜던시 리스트로 이렇게 main.c와 io.h가 있다. 이런 그림을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erve1.5는 serve1.c와 역시 io.h의 어떤 의존 관계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serve2.5는 serve2.c와 io.h의 어떤 의존 관계를 갖는다. 자, 그리고 make test는 main.5, serve1.5, serve2.5의 디펜던시를 갖는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는 디펜던시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레이블이라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보시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추가된 make 파일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좀 더 확장적으로 더 추가를 시킨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 clean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걸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레이블은 디펜던시 리스트가 없고요. 이렇게 타겟과 커맨드 리스트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쉘상에서 make를 실행했을 때 이 레이블과 관련된 이 영역은 사실은 수행이 되지 않죠. 뭐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 make는 첫 번째 타겟만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첫 번째 타겟의 커맨드 디펜던시 리스트에 있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수행이 된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레이블과 관련된 부분은 수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이 레이블의 커맨드 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자, 한번 보시죠. 뭔가 좀 의미 있는 그 키워드인데요. 뭐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는 뜻이고요. 뭘 지우는 거죠. RM으로 일방적으로 지우는데 오브젝트 파일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타겟, 첫 번째 타겟 지우네요. 뭔가 새롭게 다시 컴파일을 하고자 할 때 소스 파일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아까처럼 업투데이트라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자, 그렇지만 이 오브젝트 파일이나 이 실행 파일을 지웠다면 make는 다시 실행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오브젝트를 지운다든가 실행 파일을 지운다든가 또는 어떤 임의의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쉘을 상에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컴파일 과정에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작업이라면 이 make 파일에 다
그 모든 것들을 모아 놓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메이크 파일에 있는 내용을 메이크의 기능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그런 어떤 일관적인 그런 측면의 컴파일 과정의 작업에 어떤 그 과정들을 진행한다면 좀 더 그 관리가 편해지겠죠. 자,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이 컴파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이 있다면 이렇게 레이블 기능을 통해서 해당되는 레이블에 필요한 명령을 적어서 실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LS를 해보죠. 현재 뭐 오브젝트 파일이나 여기에 있는 뭐 실행 파일이 있는데요. 자, 필요한 경우에 이 오브젝트 파일을 지우고 싶다. 자, 그렇다면 rm에서 asterisk.o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실행 파일까지 지우고 싶다면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make의 기능 또는 make 파일에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모아보자. 자, 그런 측면이라면 make 파일을 수정을 하는데 이렇게 뭐 이름은 뭐 뭐든 상관이 없겠죠. 뭔가 좀 의미 있는 이름으로 연상이 되는 이름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탭으로 가고요. rm asterisk.o 그리고 자, 이렇게 삭제하는 내용을 레이블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저 레이블을 호출을 해보죠. make 하고 저 커맨드 타겟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make 안에 있는 이 clean이라는 타겟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커맨드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 게 보였죠. 자, ls 해보면 오브젝트들이 없고 컴파일 이전으로 돌아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다시 make를 한다면 실행이 되겠죠. 오브젝트 파일이나 타겟 파일이 없기 때문에 다시 실행이 되겠죠. 다시 한번 make 했다면 다시 이렇게 자기 필요로 하는 어떤 명령을 레이블을 통해서 커맨드 리스트에다가 작성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make의 기능을 통해서 실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make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make의 우리가 make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기능, 컴파일에 대한 어떤 그 편리성, 두 번째 그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죠. 소스 모듈이 수정이 되어도 우리는 편하게 일관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점을 얻기 위해서 make를 이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런 가운데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레이블과 관련된 부분 특별히 어떤 호출하고 싶은 명령이 있다면 이렇게 레이블화해서 make의 기능을 통해서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측면으로 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make 파일을 쉘상에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직 실행을 했는데 뭔 결론을 내느냐? 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make 파일이라는 이름은 디폴트로는 우리가 쉘에서 make를 실행하면 이 make는 무조건적으로 대문자가 m인 make 파일을 무조건적으로 찾습니다. make가 실행된 작업 디렉토리에서 찾는 거죠. 또는 소문자로 되어 있는 make 파일을 찾게 됩니다. 대문자 m이거나 소문자 m이거나 그 이유는 다 m이죠. 이러한 make 파일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혹가다가는 우리가 이름을 바꾸고 싶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디폴트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명시적으로 임의의 이름을 주고 싶을 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make한테 make가 참조하는 그 파일의 이름은 뭐 임의로 우리가 사실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꼭 이렇게 make 파일이라는 이름으로만 사용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make를 쉘에서 호출할 때 그 make가 참조해야 되는 파일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자, make에 대한
실행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건데요. 자,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make 파일 또는 대문자 m이면서의 make 파일로 make를 실행을 할 때, 그때는 그냥 쉘에서 make 하면 되죠. 그러면 이 파일 또는 이 파일이 있는지를 찾겠죠. 자, 그 다음에 임의의 타겟을 호출할 때 레이블과 같은 측면이 될 건데요. 그냥 이 상태로만 호출한다면 make는 처음 나오는 타겟만을 호출하려고 하겠죠. 자, 근데 그 측면이 아니라 이 많은 타겟들이 존재할 때 냅두면 이 첫 번째만을 실행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만 명시적으로 실행을 시키고 싶다. 자, 그렇다면 make와 함께 해당되는 타겟의 이름을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레이블을 호출하겠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레이블의 이름을 make와 함께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한 거고요. 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make 파일의 이름을 전혀 엉뚱한 다른 이름으로 줬다. 어쨌든 뭔가 의미 있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겠지만 이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make를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런 경우에는 -f와 함께 이 make한테 make가 참조해야 되는 파일의 이름을 -f 옵션과 함께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 이름은 요 파일의 이름은 뭐 임의의 이름이 되겠죠. 자, 이 기능은 여기에는 이 기능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디폴트로는 make 파일이지만 지금 -f와 함께 make가 참조해야 되는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해준 거고요. 만약에 임의의 레이블이나 임의의 타겟을 호출해야 된다면,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같고요. -f로 make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나 레이블의 이름이 나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make 파일의 이름이 뭐 임의의 이름일 때 또는 디폴트의 이름일 때 어쨌든 전체적으로 실행을 할 때 임의의 타겟만을 실행할 때 레이블을 실행할 때 파일의 이름이 make 파일이 아니더라도 -f와 함께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까지가 make 파일의 어떤 첫 번째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이후에는 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make 파일을 좀 더 효율성 있게 변화를 시켜가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좀 암호화 같은 그런 측면으로 최종의 make 파일은 변경이 될 텐데요. 자, 하나씩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ake 파일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매크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라는 유틸리티는 make 파일을 참조하죠. 그 안에 기술되어 있는 컴파일 규칙을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문법에 따라서 이 make가 참조하는 make 파일에 매크로를 선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크로를 사용하는 목적은 여기 기술되어 있는 대로요. 반복적인 내용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표현해 드리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매크로로 선언을 해서 재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크로를 정의하는 방법은 매크로의 이름 니꼬로 우리가 정의하려는 텍스트 스트링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향후에 이 정의가 되어 있는 매크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인과 함께 브레이스로 매크로 이름을 묶어주시면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값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텍스트 스트링을 의미하는 값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make 파일에서는 이 매크로를 선언해서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매크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그 make 파일을 이제 매크로를 적용해서 하나씩 이제 바꿔가게 될 건데요. 크게 세 가지의 매크로가 존재한다 그랬죠. 각각의 매크로를 이제 make 파일에다가 하나씩 적용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크로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사용자 정의 매크로를 먼저 살펴보죠. 사용자 정의 매크로는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알고 계시다면 유사한 거를 보셨을 텐데요.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내용을 C 언어의 define 명령과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크로 변수는 임의의 값으로 선언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샘플을 보면 이 사용자정의 매크로가 사용이 된 사례를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전의 make 파일에서 첫 번째 타겟을 보면 make 테스트 타겟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디펜던시가 나오죠. main.5, server1.5, server2.5라는 디펜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GCC로 -5를 주어서 이 실행 파일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main.5, server1.5, server2.5라는 오브젝트 파일이 사용이 되죠. 자, 이 부분에서 재사용이 되는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들,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됐죠.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 매크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make 파일을 변화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되는 부분만을 일부를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오브젝트스라는 매크로 이름으로 사용자 정의 매크로가 되겠죠. 오브젝트스라는 변수를 주고요. 이 오브젝트스는 이러한 이름을 갖는다라고 define 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요. 자, 실제 이제 make 테스트 타겟이 나왔죠. 그 다음에 디펜던시 리스트가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에 달러와 함께 브레이스 그리고 오브젝트스 매크로 이름이 왔습니다. 참조할 때는 달러 변수 달러 값과 함께 이렇게 브레이스로 매크로 값을 감싼다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 자리는 위에서 선언한 이 main.5, server1.5, server2.5로 변경이 되겠죠. 자, 그리고 gcc-5 한 다음에 타겟 파일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오브젝트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재사용이 되는 거를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용자 정의 매크로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전 정의 매크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정의 매크로는 make utility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의한 매크로 및 환경 변수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사전 정의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수의 이름을 선언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전 정의 매크로는 이미 make가 알고 있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값에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그 다른 값을 디폴트의 값을 다른 값으로 어사인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사용자 정의 매크로는 이미 매크로 변수의 이름이 선언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매크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전 정의 매크로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좀 총선을 좀 해보고요.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자, 여기에 보여지는 게 사전 정의 매크로입니다. 본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참조를 하면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여기에는 CC는 C 컴파일러가 지정이 되는 변수입니다. 매크로 변수입니다. 여기에 CC는 GCC를 쓰겠다 또는 CC를 쓰겠다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5 옵션이든 C 옵션이든 컴파일 과정에 필요한 플래그와 함께 이 CC라는 매크로 변수의 선언이 된 컴파일러가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 있는 C 플래그는 이 C 컴파일러를 사용할 때 옵션이 지정이 되는 플래그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데요. CXX라는 매크로 변수는 C++ 컴파일러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CPP 플래그는 C++ 컴파일러의 옵션이 지정이 되는 거고요. AS는 어셈블러를 지정하는 거고요. AS 플래그는 그 어셈블 시에 옵션이 지정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어떤 뭔가 일을 하는 프로세스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프로세스에 해당이 되는 플래그가 지정이 되는. 자, 그래서 여기에 뭐 렉스나 야크는 어떤 실제 컴파일러를 만드는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링킹에 해당이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 사전적인 매크로는 어떤 해당되는 어떤 일을 하는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플래그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는 특히 이 두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 되겠죠. 대문자 cc는 C 컴파일러를 지정하는 변수고, C 플래그는 C 컴파일러가 사용하는 옵션이 지정이 되는 것이다. 자, 이 측면을 먼저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전정의 매크로가 사용이 된 메이크 파일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사전정의 매크로가 삽입이 됐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사용자 정의 매크로를 사용했던 게 같이 있고요. 오브젝트스는 이렇게 서브 1.5, 서브 2.5, 메인.5가 있고요. 타겟도 사용자 정의 매크로죠. 타겟은 make test다. 자, 이렇게 사용자 정의 매크로가 있고요. cc는 gcc를 쓰겠다. C 컴파일러는 gcc를 쓸 거고요. 그때의 옵션은 -C 옵션을 주겠다. 이 부분은 사전정의 매크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이 나왔습니다. 위에 선언이 됐죠. make test로 변화가 되겠죠. 이 부분은 사전정의 매크로가 사용이 된 거고요. 오브젝트스, 이 부분도 위에는 요것들로 변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cc, 이거는 사전정의 매크로죠. 여기는 gcc로 바뀌게 되겠죠. -5, 그리고 실행할명은 타겟, 여기는 make test가 될 거고요. make test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오브젝트들, 위에 선언된 값으로 이제 오브젝트스 자리가 바뀌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타겟과 커맨드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cc, 다 gcc로 바뀌게 될 거고요. C 플래그 자리는 -C로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점점 암호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매크로 변수가 사용이 됐기 때문이죠. 자, 여기 레이블에도 RM으로 삭제를 하는데, 오브젝트 파일들과 실행화일을 삭제를 하겠다. 자, 이래서 타겟은 뭐 여기에서도 삭제를 할 때도 쓰였고요. 여기 실행화일을 만드는 실행화일의 이름으로도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이름들은 여기 첫 번째 타겟의 디펜던시에서도 사용이 됐고요. 커맨드 리스트에서도 사용이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레이블에서 삭제되는 오브젝트 이름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적인 매크로인 컴파일러를 지정하는 cc와 C 플래그는 이렇게 커맨드 리스트에서 각각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전적인 매크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내부 매크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매크로의 설명을 한번 보시죠. 내부 매크로는 make utility만이 인식하는 특별한 의미의 매크로이고요. 의미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1번, 2번, 3번을 거쳐가면서 점점점 뭔가 그 운신의 폭이 작아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내부 매크로는 이미 매크로 변수가 사전정의 매크로처럼 선언이 되어 있고요. 사전정의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그 매크로 변수의 값에 임의의 값을 우리가 그 지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임의라는 거는 전혀 뭐 얼토당토한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cc 컴파일러를 사용한다면 gcc를 쓸 건지 cc를 쓸 건지 뭐 이런 어쨌든 의미 있는 어떤 뭔가의 값들 중에서 여러 가지 값 중에 하나를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었는데, 내부 매크로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이미 사전에 선언이 되어 있는 매크로이긴 하지만 의미의 수정이 불가능하다. 기존에 처음에 존재하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내부 매크로를 보시면 모양을 한번 보시죠. 달러와 @이 있죠. 자, 이렇게 사용이 되는 매크로 값은 현재의 타겟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달러와 @이 함께 표현이 돼서 make 파일이 나와지면 그거는 현재의 타겟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환해서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달러와 아스테리크가 나오면 이거는 현재 처리 중인 타겟 파일의 이름 중에서 확장자를 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위에 거는 현재 처리 중인 그 타겟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달러와 아스테리크는 타겟 파일에서 확장자를 뺀 거를 의미한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말이 좀 어려운데요. 세 번째, 달러와 좌측 꺽쇠. 자, 이 매크로 변수는 뭐냐? 현재 타겟 파일보다 더 최근에 업데이트한 파일명을 의미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소스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해당되는 타겟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c의 소스 파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매크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make 파일의 사례를 보고 다시 한번 반복적인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내부 매크로가 적용이 된 샘플입니다. make 파일에서 이 내부 매크로가 적용이 된 일부만을 잘라서 세 가지의 어떤 그 케이스를 나열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main.5라는 타겟이 있고요. main.c와 io.h 디펜던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커맨드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gcc-c 한 다음에 달러 아스테리크 .c가 됐네요. 달러와 아스테리크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 현재 처리 중인 타겟 파일의 확장자를 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현재 처리 중인 타겟은 main.5죠. 자, 이 main.5 중에서 확장자를 뺀 것까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main으로 바뀌겠죠. 즉 main.c가 되겠네요. 합쳐지면 gcc-c main.c로 표현이 되겠죠. 달러 아스테리크는 타겟에서 확장자를 뺀 main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사용자 정의 매크로가 선언이 됐습니다. 오브젝트스는 obj.s는 main.5, serve 1.5, serve 2.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make test 그 타겟의 이름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디펜던시 리스트는 이렇게 사용자 정의 매크로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정의를 했고요. gcc-o 한 다음에 $at이죠. 자, $at을 볼까요? 현재의 타겟 파일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자리는 뭘로 바뀌나요? make test로 바뀌게 되겠죠. 현재의 타겟의 이름은 make test이기 때문이죠. 자, 이 자리는 make test로 바뀌게 됩니다. gcc-5로 하는데요. -5로 만들어지는 결과 파일은 make test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obj.s 사용자 정의 매크로가 나열이 되겠죠. main.5, serve 1.5, serve 2.5가 되겠네요. 자, 지금 현재 우리는 내부 매크로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at은 make test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보시죠. 자, 요 .c, .5는 마지막 뒷장에서 보게 될 텐데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c가 .5로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 확장자 규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는 .5로 변화가 된다. 자, 그때에 어떤 커맨드가 적용이 되느냐? gcc-c를 하고요. 달러 좌측 꺽쇠가 나왔습니다. 또는 gcc-c 하고요. 달러 아스테리크 .c로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에서 살펴봤죠. 해당되는 타겟에서 확장자를 뺀 거를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고요. 위에서 나왔으니까. 자, 이 측면으로 보죠. 달러 좌측 꺽쇠. 지금 gcc-c를 한 다음에 달러 좌측 꺽쇠인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떤 표현을 한다고 그랬냐면 현재 타겟 파일보다 더 최근에 업데이트한 파일명. 자, 지금 main.5인지 serve 1.5인지 serve 2.5인지 어떤 타겟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 해당이 되는 그 타겟 이 세 개 중에 이 세 개가 각각 이제 타겟으로 make 파일에서 나왔었죠. 자, 그 타겟이 현재 시점에 이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다면 main.5라면 달러 꺽쇠는 현재 타겟보다 더 최근에 업데이트한 파일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타겟의 이름이 main.5인데 이 main.5보다 main.5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main.c가 더 업데이트된 시간이 더 최근이라면
그렇다면 이 커맨드 리스트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gcc-c 한 다음에 $좌측 꺽쇠는 현재의 타겟보다 더 최근에 업데이트한 파일명을 이야기하는데, 즉 소스 파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소스 파일 중에서도 어느 것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그 타겟보다 더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경우에 소스 파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를 사용을 하는 방법, 사용자 정의 매크로, 사전 정의 매크로, 내부 매크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메이크 파일에 적용이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메이크 파일의 결론을 내보고요. 우리 그 본문에서 사용이 되는 본문의 목표 정도의 수준의 최종 버전의 메이크 파일을 소개를 하고 메이크에 대한 내용을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이크 파일의 확장 규칙과 실행 명령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앞서 메이크 파일을 설명하면서 만든 기본적인 메이크 파일, 지금까지의 버전이죠. 그 메이크 파일로부터 확장자 규칙과 실행 명령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의 메이크 파일을 보시죠. 사실 기본 메이크라는 용어는 없는 거고요. 제가 요 앞에까지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메이크 파일, 그거를 기본이라는 표현을 붙여봤고요. 자, 요게 또 이제 다시 개량이 돼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개량이 돼서 최종 버전의, 우리 본문에서 요구하는 최종 버전의 메이크 파일이 되기까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기본 메이크 파일 한번 보시죠. 사용자 정의 매크로가 사용이 돼서 재사용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매크로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타겟이죠. 디펜던시 사용자 정의 매크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gcc-5로 해서 이거는 내부 매크로죠. $@이니까 타겟에서 확장자가 빠진 거죠. 뭐 지금 확장자가 없으니까 그냥 make 테스트가 될 거고요. objects 변수값이 내려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전적인 매크로는 사용은 안 됐네요. 일단 그렇게 정의가 됐다고 보시죠. 자, main.5 디펜던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리스트 serve 1.5, serve 2.5 디펜던시와 커맨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블까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디폴트의 확장자 규칙을 사용해서 메이크 파일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요. 디폴트의 확장자 규칙을 사용을 해보자.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첫 번째 메이크 파일과 이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메이크 파일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은 일치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 커맨드 리스트 부분이 가운데에 있는 메이크 파일에서는 없죠. 자, 이 부분이 디폴트의 확장자 규칙을 사용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메이크 파일은 똑똑하기 때문에 .c가 .5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가 되기 위해서는 .c를 통해서 .5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컴파일 규칙에 의해서 -C 옵션을 줘야 .c가 .5로 변화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 각각의 타겟에 대해서 커맨드 리스트를 명확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줬던 것이죠. 이렇게 명확하게 지정을 해줬었는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의 확장자 규칙 .c가 .5로 변화가 되는 방법을 메이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알고 있는 이 방식으로 쓰도록 놔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다시 메이크 파일을 정의를 해봤더니, 자, 사용자 정의 그대로 있고요. 똑같이 타겟은 사용자 정의 objects 있고요. gcc-5 여기까지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in.5라는 타겟이 있고요. 이 main.5에 디펜던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gcc -c main.c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main.5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main.c를 가지고 뭐 gcc든 cc든 -c 옵션으로 컴파일이 돼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알고 있다는 거죠. make가. 자, 그래서 커맨드 리스트가 생략이 각각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make라는 명령을 실행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 직접 실행을 한번 해 보시고요. 실행을 한다면 지금 현재 컴파일러는 뭐를 쓸 거고 cc가 되겠죠. cc라는 사전정의 매크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 C 플래그가 되겠죠. 이 C 컴파일러가 사용하는 플래그는 어떤 값이냐. 자, 이 부분이 현재 선언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일부러 그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거죠. 디폴트의 값이 무엇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명확하게 재정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 make 파일을 돌리면 GCC가 아니면 CC로 컴파일이 될 거고요. 어쨌든 그때 그 실행이 되는 그 컴파일러 값이 CC라는 사전 정의된 매크로에 사용이 된 정의가 된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디폴트 확장자 규칙, 여기 있는 main.5나 serve1.5나 serve2.5가 오브젝트 파일로 .c 파일에서 이렇게 컴파일이 될 텐데 그때 사용이 되는 컴파일러 옵션 C 플래그가 되겠죠. 그게 무엇이 사용이 될 것이냐. 자, 그 부분도 C 플래그에 어떤 값이 디폴트로 정의가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값이 적용이 되겠죠. 즉 CC나 C 플래그는 여기 있는 C 플래그나 CC 부분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의 값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c를 .5로 만들 때에 make가 그 디폴트 값에 사전 정의된 매크로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요게 디폴트 확장자 규칙이고요. 좀 더 간결해졌죠. 자, 이번에 이제 최종 버전, 마지막의 버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디폴트 확장자 규칙을 쓰지 말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확장자 규칙도 우리가 메이커한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확장자 규칙에 의거해서 그러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 때 실행이 돼야 되는 실행 명령도 명확하게 우리가 알려주자는 거죠. 자, 그래서 디폴트의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확장자 규칙과 실행 명령을 make 파일 안에다가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자. 자, 이 측면, 여기까지가 우리의 마지막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장자 규칙, 여기에 .suffix라고 해놨는데요. 확장자 규칙은 .c가 .5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make가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선언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매크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정의 매크로죠. C 플래그는 명확하게 -C 옵션이다 라고 재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C 컴파일러는 GCC를 쓰겠다라고 명확하게 재정의를 했습니다. 디폴트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재정의를 한 거죠. 자, 여기 가운데 있는 make 파일을 실행했다면 디폴트로 이 두 개의 사전정의 매크로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컴퓨터 환경에서 실습 환경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매크로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CC 이렇게 사전정의 매크로를 사용을 했고요. -5. 그 다음에 $@이죠. 자, 내부 매크로도 사용이 됐네요. $@이니까 확장자를 뺀 타겟이 되겠죠. 여기에 make 테스트는 확장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온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들이 나열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같은 거고요. 지금 여기서 못 봤던 이 확장자 규칙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준 명령어, 표현 방법을 새롭게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확장자 규칙 대비 실행 명령도 명확하게 지정하는 스타일을 한번 보시죠. 자, .c가 .5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커맨드 리스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확장자 규칙은 .c는 .5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 표현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c가 .5로 변할 때는 이러한 커맨드 리스트를 사용을 해라. 자,
컴파일러는 GCC가 사용이 될 거고요. C 플래그에는 -C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좌측 꺽쇠죠. 자,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그 타겟 파일보다 더 업데이트가 최근으로 되어 있는 소스 파일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5와 함께 $@이네요. 지금 현재의 타겟에서의 그 확장자, 점 뒤에 확장자를 뺀 점 앞에 있는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측면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make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값들을 이제 뭐 재정의하거나 세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타겟을 실행하려고 하겠죠. 자, 이 타겟은 make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로 가겠죠. 오브젝트스에 있는 정의되어 있는 값들이 디펜던시인데요. 자, 서브 1.5로 먼저 가겠죠. 이게 파일 시스템에 해당되는 디렉토리에 존재하느냐? 자, 없었다면 이 뒤에 나오는 타겟에서 해당되는 이 디펜던시 리스트에 있는 오브젝트의 이름을 타겟으로 하는 거를 찾는다 그랬죠. 자, 1위로 갑니다. 자, main.5가 있죠. 자, main.5의 디펜던시를 감안해서 자, 여기에 커맨드 리스트는 없지만 여기로 이제 가야죠. .c는 .5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자, 그럼 .c가 .5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5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커맨드 리스트가 가야 되느냐? 요 단계에서 이 요리로 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gcc -c로 바뀔 거고요. 현재 타겟은 뭔가요? main.5죠. 현재 이 타겟을 기준으로 지금 이 커맨드 리스트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펜던시에 의해서 뭔가 현재 오브젝트보다 main.c나 io.h가 더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다면 또는 main.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커맨드 리스트는 사용이 될 거고요. $@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 타겟보다 더 최근에 그 업데이트된 소스를 얘기하죠. main.c가 되겠죠. 자, 여기에는 main.c가 오게 될 거고요. -5와 함께 이 main.c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오브젝트 파일, 그 결과 파일은 이름은 뭘로 할 거냐? -5 옵션이 왔죠. 여기에는 $@이죠. $@이니까 타겟 파일에서 확장자, 그 점 앞에 있는 값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지금 현재 타겟은 뭔가요? main.5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은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죠. 저도 헷갈리네요. $@은 타겟의 이름을 그대로 지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타겟은 뭔가요? main.5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main.5가 될 거고요. 여기에는 main.c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main.5라는 타겟은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make는 두 번째 그 디펜던시 리스트에 있는 서브 1.5 제가 이 거꾸로부터 봤네요. 어쨌든 같은 얘기니까요. 이번에는 그 서브 1.5를 봤다 그러죠. 자, 그러면 서브 1.5가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하지 않거나 서브 1.c나 io.h가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 서브 1.5라는 오브젝트보다 더 최근에 변화된 상황이 있었다면 1위로 가겠죠. 자, 가서 서브 1.5의 디펜던시 체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는 .c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커맨드는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gcc -c 그 다음에 $좌측 꺽쇠인데요. 이 자리는 서브 1.c가 오겠죠. 오브젝트 타겟 파일보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스니까 -5 $@이니까 이 자리에는 서브 1.5가 되겠죠. 타겟의 이름이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세 번째도 이 자리는 gcc -c 그 다음에 serve2.c가 될 거고요. -5 serve2.5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클린 자리에는 사용자 정의 매크로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make 파일에서 요 마지막으로 있는 요 부분을 최종의 우리 수준의 make 파일로 본문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최종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암호화되어 있죠.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make 파일 이제 정리를 해보면 make 파일에는 매크로를 통해서 반복적인 어떤 값들을 make 파일을 통해서 매크로를 통해서 반복적인 표현을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매크로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 매크로는 세 가지였죠. 사용자 정의 매크로 뭐 이런 것들이죠. 인위적으로 매크로 변수를 만들어서 어사인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오브젝트스, 타겟들 여러 군데에 걸쳐서 나오는 값들. 자, 그 다음에 사전 정의된 매크로들 이렇게 C 플래그라든가 CC라든가 사전 정의된 매크로들이고요. 우리 사용자가 재정의를 해서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내부 매크로죠.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재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값 그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에는 $@, 그 다음에 $좌측 꺽쇠 뭐 이런 값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좀 암호화된 것처럼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make 파일은 첫 번째 타겟만을 타겟만을 만들어 주는데 그때 커맨드 리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첫 번째 타겟의 디펜던시 리스트에 있는 각 오브젝트들, 각 그 오브젝트들이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디펜던시 정책에 의해서 뭔가 해당되는 오브젝트보다 더 최근에 .c나 .h와 같은 디펜던시 리스트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더 최근에 업데이트된 상황이라면 이 오브젝트 리스트에 이 디펜던시 리스트에 있는 오브젝트 이름을 타겟으로 하는 내용을 타겟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커맨드 리스트를 실행을 하는데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 수도 있지만 디폴트 확정적 규칙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서픽스 옵션을 통해서 .c는 .5로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실행 명령을 명확하게 지정해 줌으로써 .c를 .5로 바꿀 때는 이 명령을 사용해라.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요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왔으면 하고 제가 본문에 표현을 했고요. 강의도 요 정도까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컴파일에 도움을 주는 make 파일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게 됐고요. 자, 이로써 VI도 좀 더 C 태그 명령을 통해서 좀 더 확장적으로 써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GCC든 CC든 편집된 소스 파일을 컴파일 할 때도 make